제가 일단 그대로 가보내주시죠. 왜냐면 오프닝도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아져 국민 모두가 호응하는 그날까지 경기 호강쇼의 김국정 정정입니다. 홍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는데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뭐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강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막 저는 흙먼지랑 같이 이렇게 외출을 해서 거기가 인천, 제가 이사 간 데가 인천 쪽? 인천 인근 이제 시흥인데 그 공단도 많고 해서 유별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도시여서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흙먼지가 많죠. 여기가 두바이인지 두바이 바그다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 보면 그 사막의 황량함, 모래바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는데 그냥 그 동네는 그냥 흙으로 뒤덮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막의 그 황량함에 이제 덤프 트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네, 공사 맞아요 실제로. 진짜 삼성 사 먹어야 되는 기대가 없나. 아 이제 앞으로 진짜 수십 년 동안 이럴 거 생각하면은 깜깜해요. 그래서 좀 대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뭐 경기 호강쇼라고요? 호강쇼죠, 호강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호강쇼. 근데 저기 유튜브에서 한번 호강쇼. 네,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이제 요새 그 경기도에서 하는 방송 그 팟캐스트 경기 호황쇼. 네. 그거 그거 저희 재밌던데? 재밌어요. 네. 저희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다운그레이드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화면이 목소리만 나왔어. 나오고 더 위에는 많아요. 화면까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업그레이드인데 앞으로 내용적인 면도 이제 업그레이드. 차차. 그렇죠. 네, 오케이. 생각입니다. 그럼 국장님 경기 호황쇼는 어떤? 그러니까 경기 호강쇼는 우리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부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 대안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호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강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야가 다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다 함께 상승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우리가 다 호강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이재명과 은수미가 나쁩니까? 김순례가 나쁩니까? 어저께 갑자기 이야기들이 막 바뀌어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긴 했지만 급변 원래 정치는 한유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간 입장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이 친구들 지금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유총. 뭐 개원 연기 하고 했던 거. 그런 거. 그렇죠. 연기했죠. 어떠세요? 연기 이제 뭐 끝난 건가요? 뭐 네. 철회했다고 하니까 저기 누구지요? 한유총 회장. 한유총 회장이 뭐 이제 이- 자기들은 네. 개원 연기를 하지 않겠다. 방학 그 문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은 다시 이 친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인 취소가 법인 취소가 된 데에 있었으니까.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게 단체지 않습니까? 단체한테 법인격을 줘서 대표성을 지니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모였으니까 누가 대표가 될 수 그럼 없으니 이제 법인 취소가 되면 그 대표성이 상실이 되는 사라지기 거네. 때문에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문제 이번에 이렇게 네. 공익 저해하고 했던 거 보면은 그런 대표성은 언제든지 없애야 된다. 이런 막무가내식 단체에 그런데 대해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그런 생기면 행정소송을 해서 정부가 했던 그런 처분들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랑 약간 같은 적인가요? 법의 노조로 만들었던 거랑? 형식을 보자면 비슷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지리하게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 이쪽에서는 대화 상대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저쪽에서는 인정하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쪽에 만약에 이제 한유총 쪽에 똑똑한 친구가 있다면 이제 집행정지 같은 거 시키겠죠. 처분정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 시켜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모면을 하려고 하겠죠. 대화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이 학부모들의 불편함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본인 단체의 어쨌든 이익단체 그렇죠. 이익단체이자 안전단체이기도 한데 이제 한유총이라는 게 사실 꽤 만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순자 여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시절까지 그때부터 연원이 돼 있던 거예요. 유아교육법을 만들어서. 아니 저희 아파트 살 때 단지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놓으면 그거는 좋지 이제 않던가? 원래 그렇게 만들게 돼 있었어요. 아, 그 그래요? 법에. 그래서 돼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도 일반 집을 얻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 만드는 경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국공립은. 국공립은 사실상 정부가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거의 뭐 원비라고 얘기하는 게 한 8만 원 수준 이렇게 되는데 태권도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효과가고 심지어는 대학 영어 유치원. 등록금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그 공립 유치원 그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뽑다고 하면은 추천 경쟁률이 엄청 세요. 엄청나고 엄마들 다 기다리고 됐다고 있고. 그러면 거의 아파트 축하해주고 막 그런 줄서 느낌이에요.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게 뺑뺑이 돌리는 걸로 해서 하는데 추첨을 하는데 그거 엄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와서 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확률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올리려고. 와 거의 그런 경우니까. 유치원이 지금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근데 왜 공립을 많이 늘리지 않을까요? 아까 질문처럼. 일단 국립을 많이 못 늘리는 예산- 이유가 사실 한유총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한유총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영어권을 인정해달라. 자기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그죠.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그런 경우 있었죠. 병설 유치원이라는 거. 저 병설 유치원 출신. 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 유치원이 있고 병설 유치원 말고 기린반. 단설 유치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니 잘 몰라요. 병설 유치원은 학교에 있는 학교 장비들을 그대로 다 써요. 교실도 맞아요. 그대로 쓰고 맞아요. 화장실도 그대로 쓰고 대학교의 개념에 있는 그 단어네요. 그렇죠. 병설. 병설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뭐 애들 급식 같은 것도 학교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려는데 맞아요. 단설 유치원은 학교 내에 있기는 한데 건물이 따로 네, 있어요. 따로 있고 따로 화장실이 있고 따로 급식 시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교사도 이제 같이 교무실을 같이 쓰는 병설을 같이 쓰게 돼 있지만 단설을 또 따로 쓰게 돼 있다고. 이 단설 유치원을 만들면 유아들한테 다 이익이겠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반대한 쪽이 어디냐? 한유총. 유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정부 정책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곳곳에 뭐 적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니, 적폐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촛불 전국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좀 미비했잖아요. 그런 이런 적폐 청산 작업들이. 저는 약간 희망을 네. 봤다 이렇게 생각. 수도권 교육감들이 모여갖고 그렇죠. 이거 이제 한유총이 막 겁박을 하니까 아이들 볼모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신호탄을 쐈지요.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한유총 해체시켜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호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이번이 그나마 제일 잘 된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거 이전에 박용진 3법 나왔을 때 그거 무산됐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허무하고 이거 도대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일을 갖다 국회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회는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나섰고 또 이제 네, 수도권 중앙정부와 시장 도지사들도 같이 발빠르게 시장 대응을 도지사,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감들.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지방, 교육감 해서 다 우리가 투표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범민주 진보 진영.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쪽에 몰아줬잖아요, 사실. 몰아준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딱 고구마 심정으로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었다가 그나마 하나 했다. 그래서 그런 느낌? 투표 앞으로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다시금 새기게 됐어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지. 투표할 때는 굉장히 그게 전략. 작은 것 같아도 그런 날갯짓들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그렇죠. 이루어내잖아요. 지금 뭐 폐업 투쟁하겠다라는 폐원 투쟁? 폐업 투쟁하겠다라는 그 유치원 사주들이 있어요. 사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교육자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죠. 사주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 이 사주들의 입장은
뻔하잖아요. 사유재산 침해다. 아니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뭐 정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사립 유치원 수를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립 유치원에 연간 3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떤 큰 데는 16억도 들어가고 어디는 뭐 1억도 들어가고 그러다는데 그걸 평균 잡아서 3억 3천만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주는데. 그리고 그 돈 준 걸 갖다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사유재산 침해다? 아무튼 이번 건들은 아주 정부에서 잘 잘했다고 봅니다. 대치를 하고 있고 시원하게. 앞으로도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발빠르게 시원하게. 그렇죠, 시원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진짜 뉴스 지금 딱 속보로 뜨는 거 보면서. 박윤기 3법이 무산됐지만 재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같은 회기 이제 어차피 국회도 정상화됐겠다. 같은 회기 내에서만 안 하면 됐으니까. 피조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산업혁명 시대도 저는 인간을 위한 시대, 함께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혁명 시대,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는 느규해서 황교안이 1등이라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이제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분리를 해서 보면은 여권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물론 이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에서는 누가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나올 거냐.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개혁보수 신 아이콘으로 떠오른 보세요. 네.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정치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왠지 사람이 좀 젠틀해 보이고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겉으로 그런 걸만 때리고 싶게 봤을 때는. 생겼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차분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론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조곤, 사람이고 과거에 뭘 했는지 그다음에 관료형 전형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일들, 뭐 과거에 했던 뭐 재판 관련해서 이제 뭐 검사로서 했던 것들 찾아보면 참 깝깝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참 남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은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 노출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첫 발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을 이번에 대표로 만든 저거다. 그렇죠. 힘이다. 원동력이었다. 우리- 왜냐면 노출이 물론 정치권에 계속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 노출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기대 심리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작동을 해서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렇게 탁 제품 사가지고 이제 약간 제품을 열기 일보 직전이고 열었는데 옛날에 그 싼 아이폰처럼 싼 말이다. 그 예전에 보셨죠? 아이폰 중국에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액정만 아이폰이고 이렇게 뒤에는 이제 이상한 제품이 오는. 안드로이드 섞여 있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아직은 그 이제 막 처음이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죠. 내년 4월 한 17일쯤에 사퇴할 거예요. 총선 말아먹고. 예요? 모든 대선 때 우리가 겪었던 모든 대선에서 한 3년 전에 대선 있기 3년 전에 막 최고로 뛰었던 사람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유승민이 포지션을 지금 잃어버릴 확률이 커졌어요.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 오세훈이랑 겹치는데 대치한다. 오세훈이 그동안은 밀려서 유승민한테 끌려서 바른미래당도 가고 바른정당도 창당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유승민이 이제 주도권을 놓쳐서 오세훈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이치인 것 같아요. 기회라는 게 타이밍인데 맞아요. 정치인들도 사실 뭐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이 대권 주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활동을 안 해도.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 근데 본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본인 스스로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제 사실은 다시 자유한국당 가야 되는 그런 건데 거 있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얘기할 때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권하고 싶으면 욕심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 성향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요. 누가 이렇게 추대해 주길 바라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 못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박근혜랑 붙었을 때 그 지난 대선에서도 너무 늦게 놓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거의 떠밀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 밀려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빨리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욕도 없는 상태고 이 우리가 보통 보면 떠미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온데간데 사라지거든요. 반기문이 그랬잖아요. 예. 안기문 진짜. 아 정말 빨리 사라졌잖아요. 반기문도 아까 추대 받으려고 끝까지 하다가 기다리고 있다고.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섰으면 보수를 결집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미 대세가 넘어간 다음에 나타났다가 뭐 그 결단력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선 캠프 출발한다고 뭐 사무실 얻어놓고 안에서 뭐 랜선 장비 다 사다가 막 컴퓨터 깔아놓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안 하겠어요 이래버려가지고. 이런 관료형 인사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 대체로 큰 정치는 못하게. 근데 저는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는 좀 이런 행정가 출신의 이 주자가 좀 이렇게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은 그런 전례가 없죠. 행정가 대통령이 된 적은 우리나라에서 없었죠. 그죠. 뭐 깡패 전두환 같은 깡패들이 저기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공부해 왔던 그분들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요번에야말로 지금 되게 이제 뭐 경기도 어렵고 지금 뭐 이제 전망이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행정가 출신으로서 성과를 내본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좀 정치인을 좀 이제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들어줄 방금 타이밍이 정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딱 것 같아요. 타이밍 아닌가? 그쪽으로 동의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뭔가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쭉 돌아왔을 때 특별히 개혁된 게 없어요. 지금 맞아요. 와서 뒤돌아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조금 개혁됐다는 거 같고 뭐 박근혜 이명박 때는 개혁이란 게 아니라 후퇴했죠, 후퇴. 완전히 개혁이 돼버린 세상을 만들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그냥 군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었고 뭐 특별히 발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이 3위 주자들도 보면은 또 뭐 의뢰 항상 조사하면 나왔던 이름들이에요. 유시민 그 노무현 재산 이사장님하고 이낙연 총리님. 요 어때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 여론조사에서 빼야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본인이 거예요. 계속 빼달라고 하고 선관위에서 또 이번에 해석하기를 왜 넣지? 홍준표는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고 유시민은 정치 활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스포츠인 얘기도 좀 확실히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포츠 그죠.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빼줘야지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언론도 잘못하고 근데 있는 거다. 여론조사 기관도. 저기 보수 쪽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유시민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군가 추대해 주는 걸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럴 리 안 없으니까 나온다. 뭐 걱정 이렇게 안 얘기하는 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리는 없고. 네. 아까 이제 그 황교안 씨가 이제 포장을 막 뜯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님은 한번 재포장했던 걸 뜯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뜯어본 사람들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근데 총리라는 총리 프리미엄. 그렇지. 총리 그렇죠. 프리미엄이지. 우리 예전에 별거 없을 거예요, 그것도. 고건 총리께서 그죠. 인기가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이랑 또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가 분들이 좀 저도 좀 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치인이 뭐를 했냐라는 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근데 행정가들은 딱 실적이 나오잖아요.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행정부 그렇죠. 수반. 근데 그러니까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예컨대 지금 일각에서 이재명 도지사나 박원순 시장한테 야 니네 국회 경험 없잖아. 국회 입법부에서 활동 안 해봤잖아. 근데 뭔 대통령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초선이었잖아. 그렇죠. 사상에서. 그렇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지. 안철수 재선이긴 하지만은 뭐 거의 경력이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안철수는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고 이런 이게 것은 무슨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력은 아니죠. 네. 전혀 연관성이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잣대로 이렇게 정치인을 이 대선 주자를 평가하는 것은 그러다. 이제 전체 응답자에서는 순위가 이재명 도지사님, 박원순 시장님, 김경수 도지사, 오세훈 뭐 전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행정가 분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요 그룹 직업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야 뭐 요새 그 재판 때문에 또 도정하시면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박원순 시장님은 좀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하신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이시고 하고 계시고. 네. 뭐 우리 김경수 도지사도 지금 요새 재판 때문에 좀 힘드시고 힘드시고. 네.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뭐 이낙연 총리 뭐 본인도 유시민 이사장님은 정치 안 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 뭐 또 재파정되기 힘드니까 이낙연 빼면 이제 현재는 저기 범여권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님이 근데 이게 굉장히 확고하네요 이게. 굉장히 짜고 확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유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온갖 마타도어들을 다 겪고 나선 다음에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이게 더구나- 10%가 넘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유시민 왜? 이사장님 1등일 때 18%인데 이낙연 총리가 16% 어디 그리고 있나? 이재명 이 지사님이 10.8%. 어디 기관에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리얼미터일 거예요 아마. 리얼미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한 건데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유력 정치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희정 지사 같은 특이한 것 같아요. 경우에는 뭐 한 큐에 끝났죠. 그렇죠. 사라졌죠. 물론 사라졌죠. 사안이 좀 다르긴 했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정치 재판인 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는 이제 국민들도 똑똑해졌고 이 정보를 잘 본인이 보면은 이 언론사들에 호도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0.8%를 잘 가꾸고 이제 또 정책으로 또 효과를 활성화시키면 그러면은 뭐 나중에 제가 봤을 때 3년 있다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전망에서 아마 1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대결을 해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있고 아니 뭐 5위에 유시민이 있어요. 보수 쪽이요? 네 보수 약간 무당층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쪽에서도 근데 네? 거기에 유시민이 5.6%가 있죠. 별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 그냥 그럼 아무렇게나 심상정은 없어요? 아니 심상정 보수 야권이 있어요. 3.6. 보수 그 야권에? 밑에 그럼 정의당 지지층에서 유시민하고 심상정 올려놓은 거네.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3.5. 보수 야권에서도요? 그럼 맞겠네. 그럼 맞네. 그럼 맞는 정의당 거죠. 쪽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도 황교안 지금 당대표는 좀 한 명씩 예측을 한번 해보죠. 오래가기 힘들 것 피무치기. 같고 피무치기. 벌세스 누구 대 누구. 아니 그러니까 피무치기 한번 해서 나중에 누가 뭐 통도갈 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3년 정도 아니, 물가 상승. 제가 보기에는 뭐 때 뭐까지 하면은 이제 너무 섣부른 거고 그런가? 저는 이제 보수 쪽은 좀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래 보수 쪽 일단 저는 뭐 우리 일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해보세요. 오세훈 전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 없어, 의견에 없어. 설득을 당하셨구나. 오세훈? 아니야 없어. 그래? 아니 없어. 봐봐 나 그냥 보세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그냥 홍준표로 밀을래. 아 정말로요? 저는 유승민. 아 유승민. 네. 그러니까 홍준표로 미는 이유가 다 그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뭐 선거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아니, 여론조사 그래도 해볼 필요 없고 뭐. 또 낙선 프리미엄이 있어서 또 몰라 동정심. 동정심. 그때 되면 홍준표가 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낙선 프리미엄 때문에 동정심 유발해서 아니 우리 전 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가 대구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나왔던 말이 땡큐인데 이거였는데. 내년 총선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유승민이 잡느냐, 오세훈이 잡느냐, 그대로 친박 애들이 잡느냐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안철수는 뭐 내년 총선이 지금 문제인 게 여당이 기껏
그 벌려놨던 지지율 격차를 갖다가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심지어 한 자릿수 미만 %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제 조사 보니까 뭐 10% 차이 나더라고요. 이 38대 28. 20대들이 투표를 안 해서 20대 지지율이 지금 뭐 완전 작살이 항상 났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여당한테. 17대부터 기억이 나는데 17대 총선부터 20대들이 투표를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촛불 전국 겪으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체감을 해서 제가 보기에 50%는 50% 초중반 정도 총선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지역 여기 조직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조직을 누가 더 잘 가꾸냐 싸움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치는 세력이죠. 세력이. 저 자영업자에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어요, 몇 개. 서울시 성실 실패 자영업자 1만 명 체감 감면해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채무 감면해 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지원 뭐 관련된 것들이 요새 되게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그 자영업체 관련해서 워낙 민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우리 김재인 정권. 최저임금 파동도 있었고. 뭐 기타 폐업자들이 늘어나고 뭐 고용률 떨어지고 하는 것들 보면 장난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처방들이라고요. 전부 다 지난 정권도 했었던 것들이고.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 이름만 바뀌어서. 심지어는 뭐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하겠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주변에 뭐 저도 그렇지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있는지도 그런 모르는 거죠. 거고. 대부분 이래요. 근데 반면에 1만 명이라고 딱 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1만 명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1만 명의 대상자가 일단은 로또다. 힘들게 지금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던데요? 아까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네, 아까 기사 보니까 폐업을. 근데 저는 그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그리고 그러니까 폐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폐업 안 하고 있는데 나 내일 폐업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건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한 가지 얘기가 오하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나오면 그 브로커들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음, 교묘하게 잘 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하면은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죠. 원래 알지도. 이제 저도 회사라는 입장에서 그런 제의들이 들어와요.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러고 하면 자기들이 세무관리까지 다 해주면 정부에서 받는 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자기한테 퍼센테이지 15%에서 20%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컨설팅 비용을 해서. 많이 받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평가하는 사람들, 전직으로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능한 가능하구나.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돈이 사실은 국가 재산인데 사실 이렇게 마냥 풀어서만 가야 되는 건가? 사실 그 돈이 지난 정권에서 수요 예측 잘못해서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더 남아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보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좋은 거냐부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걷었으니까 이번에 많이 쓰겠다. 그러면 이게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연도에 세금이 그만큼 안 거치면 여기서 벌려놨던 모든 사업들은 무슨 재원을 할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업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해야 되니까. 정책엔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세금 더 낸 국민들은 계속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또 국민들이 그럼 병원-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계속 거니까요. 그때. 데미지가 그 돌아오는 부담이 거죠. 계속 들어오는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작은 정부로 가장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다 큰 정부로 갖고 말로는 작은 정부 한다고 그러지만 다 크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가는 거 크게 가는 걸로 인정을 도둑놈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많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 게 아닌데 지금 항상 하는 거면 돈 모자라서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을 잘 뽑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전 정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었고 지금은 이제 젠더 남녀 간의 갈등인데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전은 좀 안 하고
실사굿이 우리 생활에 좀 도움되는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그런가요? 이렇게 경기도나 어떤 지방 자치들이 보면 이제 그런 정책들이 보이잖아요. 뭐 한다. 근데 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뭐 우리 이렇게 와닿는 정책들이 거의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는 수상적으로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밀착형으로 움직이고 이게 맞는데 원래 구도상으로 맞는데 실제 정부는 너무 딴 곳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잖아요. 몰두하고. 지금 뭐 서민들 다 죽어나가야 된다,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지금 대통령의 관점은 민생보다는 통일에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보수가 이걸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북의 대북 외교에 약간 지금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거기에는 따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치도 잘 해야 되지만 네.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여러 개 너무 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열심히 집중해서 해라. 근데 그게 하나가 대북 관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이 또 같은 곳에서 창출이 돼서 이어서 다른 분야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다음 정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다 그렇죠. 대북 정책에 대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북 정책이 잘 되면 저희가 모든 게 나아져서 호강할 수 있을까요? 그 뭐 통일 전망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세계 각국에서 뭐 이게 다양한 이 학자들이 뭐 이렇게 전망하고 했던 거 대체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아요. 물론 당장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뭐 이렇게 뭐 우리 세금으로 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1, 20년 살다 갈까 모르겠어요. 저는 좀 1, 20년 살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살 거예요. 한 4, 50년 내지는 뭐 더 살아야 되는데 통일 빨리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민족의 감정으로서는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민족의 과제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활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독일이 겪었던 걸 봐야 돼요. 독일이 꽤 잘 나가던 나라였잖아요. 통일되고 한 15년 고생했어요. 독일도. 우리는 서독이 고생을 그렇죠. 하구나. 서독이 동독을 막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니까. 수합병하면서 이념도 다르고 그다음에 생활 방식도 달랐던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독일처럼 잘 묶일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라가 지금도 뭐 아까 큰 정부 작은 정부 했는데 북한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그 나라를 운영하는 뭐 사람들도 그렇고 시스템도 분명히 더 지금보다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1+1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보수 진보하지만 법이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기본 사회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까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게 1+1이 2가 되느냐.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서 당장 통일이 예를 들어 내일 됐어요. 당장은 막 혼란스럽고 뭐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보 전진을 하려고 일보 후퇴한 거다라고. 이게 맞는 말씀인데 자꾸 단서를 나눠서 그런데 잘 됐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엔 잘 통일이라는 게 잘 됐을 때 얘기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보여요. 독일처럼 통일이 돼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은데 최악의 경우로 우리가 보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 남북 예멘 같이 뭐 내전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북예멘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한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지역 감정도 있고 갈등이 근데 있는데 예멘은 무력 통일 아니에요? 아니 평화 통일. 거기도 평화 통일했어요? 자기들끼리 평화 통일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갈라진 거예요. 내전 막 일어나고 하면서. 다시 갈라지고 근데- 다시 재통일했다가 또 갈라지고. 근데 우리가 예멘 길 걸을 그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그건 모르는데. 왜냐면은 이 그러니까 나도 의식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남한의 알겠어요. 의식 수준과 북한의 의식 수준이 알겠습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꽝쇼 네. 첫 회죠, 첫 회. 어떻습니다.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다음에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방송에는 재미없긴 제가 어떻게 알 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아, 좋아요.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 이거 버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우리가 호강하는 그날까지 네.
경기 호강시원화 계속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